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 손실이 예고된 금리 연계 DLS. 이제 관심사는 은행이 이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이 점인데 취재 결과 이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상품 설명서가 아니라 엉뚱한 홍보 팸플릿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모 씨는 은행 개인 자산관리사의 권유로 한 금리 연계 파생펀드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안전한 상품이라던 파생펀드는 넉 달 만에 대부분 손실을 보면서 현재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상품 가입 당시 은행 측으로부터 상품 설명서라며 2장짜리 팸플릿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내한, 즉 은행 내부용 안내문에 불과했습니다. 별도의 설명서를 받은 건 없고요. 사내한이라는 그거 표만 받았고 그리고 신청할 때는 신청서만 저희가 쓰고 그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취재 결과 사내한이라고 적힌 이 서류는 상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에게 상품을 홍보할 때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해서 정리한 홍보 팜플렛입니다. 고객이 받아야 하는 고객 상품 설명서는 이보다 더 두껍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더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DLS, DLF 상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전달한 상품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고객용 상품 설명서가 아닌 엉뚱한 2장짜리 홍보 팜플렛만 받은 겁니다. 이 씨처럼 홍보 팜플렛만 받은 사람은 수십 명에 달합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고객들의 어떤 피해 현황에 대한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한테 조언 상담을 요청한 것이 한 90여 건 되는데 그중에 모든 100% 투자 설명서는 받지 못한 것이 금융감독원도 고객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산해한 자료를 제공했다면 충실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산해한 자료는 이제 내용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제대로 다 지켜서 해야 이제 필요한 충분한 설명이 되겠죠.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을 테니까. 금감원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불안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 DLS 상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가장 먼저 검사를 받고 상품을 만든 증권사와 운용사까지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집중 조사되는지 정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 상품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장 검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안전 판매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얼마나 고령자고 투자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조찬회동을 통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DLF를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을 밝히지 않는 등 불안전 판매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DLF 판매액 순위대로 우리은행을 먼저 검사한 뒤 하나은행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피해 추정 금액이 적은 국민은행은 보다 구체적인 검토 뒤에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받는 조사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됩니다. 증권사의 경우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증권인 DLS를 설계한 전체 과정이 검사 대상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증권사가 만든 DLS를 포트폴리오에 담아 펀드인 DLF로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의 요구를 받았는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은행이 운용사에 고위험 상품을 주문 제작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앞서 보신 DLS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은 결국 손해배상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번 경우 판매된 상품이 공모펀드가 아니라 사모펀드라는 게 특이한 점인데 이게 배상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광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0대 위모 씨는 지난해 말 은퇴자금 4억 원을 하나은행 DLF 상품에 투자했다가 현재 절반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100% 이게 손실 보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 그거 듣고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나이에. 투자자들은 불안전 판매라며 은행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 2005년 우리은행 파워인컴 펀드 사건 당시 투자자들은 원금의 약 87.5%를 잃었는데 대법원에선 20%에서 40%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50% 배상을 권고했지만 대법원에선 상품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투자한 고객들 책임도 크다고 보면서 배상 비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DLF 상품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하는 사모펀드 형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한층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투자와 관련된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최대한 70%까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선에서 배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품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고 적격 투자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비율을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 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로또 청약 기대 심리에 전세값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1억 원 넘게 오른 곳들까지 있는데요. 김환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9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보증금 13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한 달 전보다 1억 5천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한 2, 3주 전까지 12억 5천 있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데는 14억 15억. 나오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이사하려는 분들은 많으니까. 지난주 서초구 전셋값이 일주일 전보다 0.2%까지 오르는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에 서울 전셋값은 8주 연속 올랐습니다. 동작구와 영등포구도 0.1% 안팎으로 오르며 서울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동작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 12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직전 최고가보다 1억 5천만 원 많은 8억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일단 전세로 살며 지켜보자는 대기 태세로 돌아서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앞서 보신 전세값 움직임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앞서 간단히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하는 게 전세값에 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그게 10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국토부가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최고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이 아파트 분양 당첨을 위해서 일부러 이 전세를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 전세값이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강남하면 과거 학군 때문에 입지가 좋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도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졌는데 최근 이 학군 변수가 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좀 약간 다른 의미의 좀 변수가 생겼는데 그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그 13개의 자사고 중에서 이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이 경희고와 배재고 등 8개 학교에 대해서 지난달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 취소된 학교 8개 중에 6개가 비강남권,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있던 학교였거든요. 이 때문에 이대로라면 예전에 그 강남 8학군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전세 거래량이 5만 건을 기록해서 지난해 7월보다 8% 정도 늘었는데 강남 4구는 11,000여 건으로 11.6% 늘어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권 고등학교를 찾는 전세 수요가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만 뭐 강남권이나 대표적으로 이제 양천구, 목동 등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외에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등 교육 목적의 전세 수요가 원래부터 많았던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자사고 지정 취소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런가 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이 영향 때문에 이주를 미루거나 아예 취소를 한 재건축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안 구하게 될 테니까 오히려 전세값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네, 뭐 그건 약간 다른 의미의 변수로서 전세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인데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지난번 관리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당분간 재건축이 멈춰선 상태인데 지금 이 아파트 살고 있는 세대가 3,600세대입니다. 원래 10월부터 이주가 예상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사가 멈춘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제 그 가을부터 강남과 동작 등 주변 지역의 전세 시장이 좀 들썩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이주 수요가 사라지면서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들마다 뭐 분양가 상한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재건축이 조금씩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변 전세값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될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분양가가 낮아져도 대출 규제에 막힌 무주택 서민들에게 기회가 가기보다는 현금이 있는 소수가 그 기회를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변창흠 사장은 이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는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이 환매 조건부 주택 뭘까요? 간단하게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주택은 낮은 분양가로 주택 공급을 하고 그 대신에 집주인이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정부나 LH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 얻는 이익은 집주인과 LH가 나누어서 갖습니다. 변 사장은 이 같은 이익 공유형 환매 조건부 주택 공급을 3기 신도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신도시는 정부가 인프라를 깔면서 시작하는 곳인 만큼 이 입지로 인한 이익을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는 게 그다지 맞지 않다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 방식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시행됐던 채권 입찰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그 차익을 보전하는 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는데요. 분양가와 채권을 합친 가격이 시세의 9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채권 가격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는데 2006년 진행됐던 판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자 12만 7천 명 중 무려 10만 9천 명이 채권의 상한액을 써낼 정도로 과열 현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총 부담 7억 원 정도였던 38평형, 지금 기준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형의 시세는 12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에 분양가도 잡지 못했고 또 향후 시세 차익도 통제하는 데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다른 대안이 등장한 셈입니다. 다만 환매 조건부 분양은 사업성을 우려하는 재건축 조합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두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된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있었던 막후 과정과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청와대가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을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과 일본의 거듭된 외면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대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안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기존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정보 공유 채널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식상 시한이 하루 더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일본에 벌써 취소 통보가 갔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나가미네 일본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소식에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어제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던 아베 총리는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아베 총리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오늘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또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우리나라를 소외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부처 장관 등 내각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추가 경제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이 오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거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야 방위상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고 또 매우 유감이라면서 우리 정부에 재고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사토 마사이사 외무부대신은 종료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리석다,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 언론 보도는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비교적 중립적인 아사히 신문이 한일 관계는 물론 아시아 안보 환경도 변화시킬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반면에 극우 매체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은 일본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제 관심은 일본이 또 어떤 카드를 내밀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추가로 내밀 수 있는 보복과 또 이로 인한 우리 산업의 영향 그리고 대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일본 추가 보복 가능성은 일단 얼마나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수출 규제 대상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부터 나옵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서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작기계처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추가 대상으로 꼽힙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수출 규제 품목이 늘어날 것이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만 품목이 늘어나도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일부에서는 송금 규제나 비자 강화 등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 재계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입니다. 바로 전문가 이야기 재계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경제인들은 그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교역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하나 더 가중됐기 때문에 더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러면은 정부가 뭔가 나서서 해야 할 텐데 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 등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시장과 실물 부분을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인데요. 들어보시죠. 예. 경제를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자, 일본이 이렇게 추가 규제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측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화 대신 확전으로 갈 경우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디램의 공급 중단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색 국면에 접어든 한일 관계는 당분간 악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해결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양국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환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일 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지소미아는 종료 통보 뒤 90일간 유효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협상 시간이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더군다나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도 이 3개월 안에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거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어떤 대화와 양해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10월 말 아시안 정상회의,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등을 통해 한일 정상 간 대화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미국한테 필요하다니까요. 한국하고 일본이 끊어버리면 한미일은 끊기는 거죠. 본인들의 국익과 관련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 불편하겠죠. 한일 양국의 외교적 신뢰는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현상동결 합의를 일본에 제안했다가 체면만국인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일 관계에 개입하느냐가 외교적 해결책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인기 가수가 등장하는 신종 전자담배 광고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전자담배 기기가 그대로 노출되는데도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담배 제조사 BAT가 지난 11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린 뮤직비디오입니다. 새로 출시된 전자담배를 인기 래퍼들이 직접 홍보합니다. 담배 연기를 연상케 하는 연기가 나오고 제품명과 함께 전자담배 기기도 반복적으로 조명됩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아이들들이 나와서 신나게 춤추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피워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딱히 근데 이제 흡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흡연을 장려한다고는 말을 못 하겠고. 현행법상 담배 광고는 편의점 내 포스터나 신문, 잡지 등 지면 광고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흡연기구는 제품 특성상 전자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담배 제품은 아니고 전자담배 기기에 해당하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홍보 마케팅 활동은 담배 제품 홍보와는 무관합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2주도 안 됐는데 유튜브 조회수는 벌써 50만이 넘었습니다. 금연 당국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 광고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흡연 전용 기구에 대해서도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하도록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인기 가수의 뮤직비디오와 전자담배의 결합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3.49% 인상률보다 소폭 낮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이 인상률이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는 겁니까? 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에는 6.67%로 오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부가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을 더 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2,800원 오른 8만 8,867원을 내야 합니다. 세전 기준 월급 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가 5,250원 오르게 됩니다. 연간으로는 6만 원 넘게 오르는 겁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제시안보다 인상률이 낮아진 이유는 뭔가요? 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 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 말 가입자 단체 반대로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당초 제시안보다 인상률이 감소한 것도 가입자 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입자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등 건보료를 내는 지역을 대표하는 8개 단체를 말합니다. 진통 끝에 인상률이 결정됐고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전체 수입에서 정부 지원 비중을 14%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됩니다. 복지부는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름도 어려운 DLS, DLF라는 금리 연계형 파생 상품에 투자한 수천여 명이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판매한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은행들은 충분히 고지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 여부와 내부 통제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품이 몰고 온 파장,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다는 절기 처서였는데요. 내일은 늦더위가 한풀 꺾이고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21도, 강릉과 대전 20도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강릉 27도를 보이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과 대전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낮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27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은 아침 기온 23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28도를 보이겠고요. 전주는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